아, 그러면 잠시만요.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짙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죽겠네. 이자 조심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네, 저희가 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직전 한 달 동안 또 금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껑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이 이론적으로 맞는 건지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도표를 보시면 과거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그 10년 금리, 기준금리 차이를 회색으로 표시해놨고 기준금리를 남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과거를 보시면 인상기에 10년 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보다 항상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 회색 막대가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10년 금리랑 기준금리의 역전폭이 인상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이렇게 역전폭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랑 역전폭이 최대일 때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이 내년 3분기, 그러니까 기준금리 첫 인하가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물 금리와 기준금리 역전폭이 가장 심화됐던 건 올해 5월이 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그러니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 하강 효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5월 말부터 기준금리는 지금 25bp 인상했는데 10년 금리는 그동안 120bp나 상승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제 통화정책 회의를 보시면, FOMC 회의를 보시면 이 파월 의장도 이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가 좀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10년 금리가 거의 5%까지 올라왔는데 적정 금리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명목 성장률과 10년 금리를 같이 그려보면 남색으로 표시된 명목 성장률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10년 금리의 수치가 좀 낮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통화량 확대나 연준 QE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10년 금리가 명목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거고요. 3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명목 성장률과 금리 차이가 약 2.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명목 성장률이 6%대였고요. 평균 10년 금리는 4%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올해 4분기 명목 성장률은 약 5%대라서 이 명목 성장률과 금리 차이가 이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감안을 하면 5.4에서 2를 제외하면 3%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만 보면 지금 10년 금리의 적정 금리는 3%대다. 근데 지금은 거의 5%에 근접한 수준이죠. 네, 연구원님께서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바로는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적정 금리가 이론상으로는 한 3.7%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실제 시장에서의 10년물 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적정 수준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도 많지만 그 경기만 감안해도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면 수급 측 요인인 것 같고요. 이 수급이라는 건 채권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뜻하는 것이겠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공급 측에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안보 패키지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10월 초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1월 중순에 끝나는 그 셧다운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어제 발표된 11월부터 1월까지의 발행 계획도 약간 수급에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채권 시장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11월 중순이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자산 선호를 촉진해서 오히려 금리 하락, 그러니까 채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채권 시장에 더 이상 우려 요인은 아닐 것 같고요. 11월 1일에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부터 지금 어제까지 계속 그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채권 발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중장기임을 중심으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확인해 본 결과 채권 발행은 거의 3분기랑 비슷하게, 3, 4분기랑 비슷한 정도로 하게 되고요. 발행도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로 쏠려 있어서 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임계점으로 12월부터는 금리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1월까지는 금리 하락의 변곡점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변동성 국면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주식으로 넘어가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가 좀 이렇게 또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좀 조정세가 좀 강했는데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변수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월은 뭐 글로벌하게 다 조정세가 나와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크로 상황이나 그 변수별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동성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과 이런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그 물가나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높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할인율, 금리 때문에 할인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다만 11월에는 물론 뭐 금리 상방 압력을 가하는 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면은 이 경기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주식 시장은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이제 뭐 경기라든지 이런 펀더멘털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우리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경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뭐 혹시 변한 게 있을까요? 여전히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표를 보시면 이미 50포인트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나오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들을 봐도 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판매 도매 재고 비율, 그러니까 이게 재고 사이클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조업 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워하는 게 고용시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니까 당연히 소득에 대한 그 우려감이 높아지겠죠. 뭐 실제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은 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과 고용시장 상황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그 확장은 아니고요. 그 완만한 성장 둔화로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기업 이익도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기업 이익 관련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미국 이익을 보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그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견조한 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고유가, 뭐 고금리 이런 게 이익에 어떻게 미칠까, 이게 어떻게 하방 압력을 가할까라는 걸 조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마진율을 보시면은 미국은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씩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비용 관련 지표로는 당연히 조달금리죠.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이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임금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가 조금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원유 가격 상승 등이 판관비나 유틸리티 비용으로 조금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은 견조한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세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제 할인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할인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위험 수익률이랑 리스크 프리미엄의 그 함수인데요. 이 금리가 무위험 수익률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금리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향 안전화할 거라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조금씩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그런 이벤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익이나 뭐 이런 거, 이익의 개선세가 나타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주가 지수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려면은 금리의 변동성 완화가 우선 보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금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국도 금리 상승했죠. 그래서 한국의 금리 상승 이유는 뭘까요?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국은 대내 요인을 보면 그렇게 금리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국보다 낮고 물가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금리가 이렇게 미국 따라서 오를 이유가 없고요. 정책을 보더라도 지금 왼쪽 차트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지금 거의 200bp 역전이 돼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역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역전폭이 46bp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인데 10년 금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위치해 있어서 10년 금리 기준으로는 좀 더 하락 여력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올해 미국과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컨센서스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지금 남색으로 표시된 선이 1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한국은 오히려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 상승은 최근에 대외금리에 연동돼서 동조화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동조화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2월쯤 돼서 미국의 금리가 변곡점을 인식하고 좀 내려오게 되면 한국 금리도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거의 종료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내년 한 6월쯤 되면 한국은행도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한국 주식시장도 수출 경기 좀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짙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네, 이번 달에 발표된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죠.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수출주랑 내수주의 그 분류된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은 수출주 안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출주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을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성장주 쉽게 말해서. 그렇죠. 성장주가 그래서 할인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할인율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2차 전지 증감이 있었지만 뭐 이게 결국에는 특정 업종으로 이게 집중이 된 조정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향후에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차 전지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코스피가 뭐 내려오다가 뭐 2,300선도 깨지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 조정세가 이제 너무 강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좀 이제 들어갈 만한 형국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부각되는 국면이 맞습니다. 뭐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0.9배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인데 금융위기 당시가 0.85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3년 평균에 1표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까지 금리 변동성 완화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2023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한 해였는데 2022년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 시점에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암울하긴 하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2024년은 희망이 조금 그래도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독감도 유행인데 건강도 챙기면서 자산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자 톡톡